학생들 모두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그저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애써 아니하면서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155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해가고 있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봉쇄령을 어길 경우 민간인 사살을 지시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국가라서 언론 통제로 인해서 그 세부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없죠. 북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총살을 당하고 있다는 중국발 뉴스들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현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윤리의 세 가지 방식 학습 후에 한번 적용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만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된다면 우리 지구는 정말 어퍼컬립스 영화들에서나 보던 인간 윤리의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럽, 미국 이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아시아계 시민권자들이 총기류로 사기 시작했죠. 생필품 약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이 야기될 것을 짐작하고 주정부군의 도시들의 봉쇄와 주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들에 있어서 도시를 봉쇄한다는 것은 정부 측에서 보자면 일종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입니다. 미국만 봐도 주정부군이 도시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약간의 소요만 야기되어도 기관총 난사와 폭탄, 화기 사용의 탱크까지 도시로 진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소지했을 가망성이 있는 민간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즉각적으로 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런 시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평소라면 별것도 아닌 물품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감염자의 인권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취급될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며칠 전에 프랑스 의사들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테스트하자는 주장까지 했죠. 극적인 인종차별과 인체실험, 정부와 시민인권의 대치 상황 등 모두 윤리적인 한계점에 다다를 징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평온한 편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유럽, 미국 확진세가 조금 안정세로 들어서려 하고 있다는 뉴스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등교가 5월로 늦춰져서 김도 빠지고 물론 손해도 보는 면이 있죠. 또 등교 후에 보강에 실기 수업에 실습에 시험 준비까지 여러 문제가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국의 상황이 그나마 이 정도인 것에 감사하면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 감염을 피하고 개인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전 세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아주 중요한 윤리의 세 가지 방식과 그에 따른 행위의 판단에 대해서 숙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언급했듯이 이 세 가지 방식을 몇 가지 근래 실제 뉴스들에 적용해서 판별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제4강 윤리와 윤리적 판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본 강의 영상은 저작권을 존중하며 교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여질 뿐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을 퍼가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되며 만약 저 자신 저작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 수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느냐 또는 동기를 중시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결과론적 윤리 그리고 상반되는 개념인 의무적 윤리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윤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며 다른 것들은 모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기 위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잘 집중해서 들어야 나머지 슬라이드들을 이해할 수 있고 문항들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냥 잘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결과론적 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의 동기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목적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목적했던 결과만 이루면 그 행위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론적 윤리의 범주에는 윤리적 이기주의 그리고 공리주의가 포함됩니다.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요 두 개는 다 개인의 이익 또는 행복의 추구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 또는 행복의 추구인가의 차이일 뿐 둘 다 결과인 행복과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둘 다 BC 4세기경 성행했던 에피쿠로스, 즉 쾌락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즉 쾌락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행복,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접근하는 행동 또는 판단 방식을 추구했던 학파입니다. 즉 결과론적 윤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 행복 그리고 쾌락이 실현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에서 알아야 할 학자 중 한 사람은
제러미 벤담입니다. 그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며 동시에 법개혁가였습니다. 그는 공공복리라는 의미의 공리라는 단어를 주장하면서 공공복리의 극대화라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즉 사회 전체의 질서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이윤 추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행위의 옳고 그름이 전적으로 그 결과에 달려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오른편의 의무적 윤리는 행위에 있어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무적 윤리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발전해온 방식이죠.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인 선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덕률이라고 말했죠. 자, 뒤집어서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도덕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법칙 또는 강령이며 인간의 이성은 이것을 배우지 않아도 분별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면 안 된다, 가난한 자는 도와야 한다 등의 자질구레한 모든 도덕법칙들입니다. 재밌는 거는 칸트가 이러한 도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은 이러한 보편적 선인 도덕률을 스스로 깨달아 알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참 진정 계몽주의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했다는 것이죠. 칸트가.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보편적 선인 이란 도덕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그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내려진 명령일까요? 바로 도덕률을 지키라는 개개인의 인간 이성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론적 윤리의 행위의 동기는 다른 동기가 아니고 바로 도덕률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동기인 것입니다. 즉 정언 명령을 내리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동기인 것이죠. 그리고 칸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최대치가 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나의 행위는 나의 양심 때문도 아니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 때문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바래서도 아닌 단지 인간은 존엄하다는 도덕률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그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이 위급에 빠진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도덕률을 지키라고 정언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이성의 명령인 정언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윤리가는 의무적 윤리입니다. 단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든 간에 말입니다.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행위의 옳은 동기만이 중요할 뿐 결과는 중요치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동기란 도덕률을 지키는 의무적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기가 아닙니다. 도덕률을 의무적으로 지키려는 그 의무만이 바로 행위의 동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그 동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기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동기론적 윤리설이라고 하지 않고 의무론적 윤리라고 말합니다. 실은 결과론적 윤리와 동기론적 윤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딱 좋잖아요. 한쪽은 결론 중시, 한쪽은 동기 중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론적 윤리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이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왜냐고요? 칸트가 말하는 동기란 도덕률을 지키려 하는 의무입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도덕률을 지키라는 인간 이성의 정언 명령을 따르려는 의무만이 바로 행위의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위의 동기라고 하면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이런 거는 의무론적 윤리에 있어서는 선한 동기가 아닌 겁니다. 의무 동기는 난 저 사람을 돕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돈도 풍족지 않다. 하지만 도덕률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돕기 싫어도 도와야 한다. 왜? 그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이니까. 저 사람을 돕다가 난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를 도와야 한다. 왜? 이게 위기에 빠진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도덕률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구할 수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또 저 사람을 동정해서 돕는 것도 아니고 도와야 내 마음이 편해져서 돕는 것도 아니다. 단지 위기에 빠진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보편적 선인 도덕률을 지키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시키는 내 이성이 내리는 정언 명령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나의 동기가 단지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라면 그건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의무적인 동기가 아닌 불순한 동기로부터 나온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리적 이기주의적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칸트의 의무적 윤리상으로 보아서 선한 행위가 되려면 도덕률, 즉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보편적 선을 의무적으로 지키기 위한 행위라야 그 행위를 선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돕는 사람은 돕기 싫어도 도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이 뭐 다친다고 해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윤리의 두 가지 방식에는 목적을 중시하느냐, 동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가 있습니다. 결과론적 윤리에는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다수 또는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이렇게 두 가지 윤리 방식이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은 전적으로 결과에 달려있다고 하는 윤리적 접근법입니다. 즉 목적론적 윤리이죠.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는 칸트 윤리학이 그 주 근간을 이루는데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인 선을 알 수가 있고 그 보편적 선을 도덕률이라고 하며 이러한 도덕률을 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의무적 동기로만 행해야 한다. 즉 다른 이유가 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그 도덕률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 이성의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는 보편적 선인 도덕률을 지키겠다는 의무적인 동기만이 중요할 뿐 결과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윤리는 그 판단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을 중시하는 결과론적 윤리가 있고요. 그리고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적 윤리가 있습니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범주에는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가 포함이 됩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행위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과 행복, 쾌락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다수,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행복이 그 목적이 됩니다. 그 결과가 개인의 이익 추구가 되었느냐 또는 다수의 이익 추구가 되었냐에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 또는 공리주의로 나뉜다는 거죠. 이러한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고 행위의 옳고 그름은 전적으로 그것이 내 개인 아니면 공동체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왔느냐 하는 결과에 딸려 있다고 하는 윤리적 방식입니다. 또한 의무론적 윤리와 비교했을 때 그 행위의 동기가 의무론적 윤리의 경우에는 단지 도덕률을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인데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의 동기는 목적이 있죠.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오려는 목적,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라고 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적 윤리는 칸트의 철학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이성은 보편적 선이라고 하는 도덕률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도덕률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정언명령이다. 즉, 그 동기는 딴 것이 아니고 도덕률을 행하려 하는 의무적 동기라는 것입니다. 의무적 윤리에 있어서 선한 행위는 오로지 도덕률을 지키려는 의무적 동기에 의한 행위였을 때만 선하다고 할 수 있고 결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적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인간이죠. 인간은 어떠한 수단도 될 수 없고 인간 그 자체가 가장 존엄하다는 것이 칸트의 철학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윤리적 이기주의, 공리주의, 의무적 윤리 이렇게 세 가지 윤리를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윤리 살펴보기 전에 방금 배운 거 돌발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1번 윤리는 크게 결과론적 윤리와 윤리 두 가지로 나뉜다. 2번 결과론적 윤리에 포함되는 두 가지 주의는 그리고 주의이다. 3번 의무론적 윤리의 근간은 위대한 독일의 철학자 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4번
칸트의 윤리론에 따르면 보편적 선을 뜻하는 을 의무적으로 지키라는 이성의 명령이 이다. 기억이 나시죠? 자, 돌발 퀴즈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자, 즐겁고 유익한 또다시 돌발 퀴즈 2번입니다. 1번. 결과론적 윤리는 목적론적 윤리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때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는 전혀 중요치 않고 단지 이성의 명령을 따라 도덕률을 지키려 하는 만이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라고 부를 수 있다. 2번. 공리주의의 대표적 학자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개혁가인 으로서 공리, 즉 공공복리의 극대화라는 극단적인 사회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윤리의 그 첫 번째인 윤리적 이기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결과론적 윤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BC 4세기에 에피쿠로스 학파, 즉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앞에 설명했고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어서 윤리적 행위 기준은 개인에게 육체와 정신의 고통과 불안을 제거하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인간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이야말로 옳은 행위를 위한 유일한 표준임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근데 밑에 한계가 있죠. 모든 윤리가 그러하듯이 이런 윤리적 이기주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선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타인 또는 공동체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발생하고 불행하게 된다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결코 옳은 윤리적 행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 이번 퀴즈는 과제 템플릿에도 막간 퀴즈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다 답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의 괄호에 알맞은 윤리관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오. 나의 이익 추구와 집단의 이익 추구가 충돌할 때 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리적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 결과론적 윤리에 해당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리주의 대표적 학자는 18세기 영국의 도덕 철학가이며 법개혁가였던 제러미 벤탐입니다. 그는 한 행위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많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옳다라는 말을 했죠.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에피크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요. 공리의 성격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리는 개인의 이윤 추구보다 사회 전체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사회주의적 관점이 있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과도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막는 시스템이 될 가망성이 높은 겁니다. 다른 윤리들처럼 이러한 공리주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나 약자를 위한 불의를 다수의 이익이라는 목적하에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윤리관이 공리주의에 치우쳐 있게 되면 소수의 불이익과 인권 유린을 암묵적으로 다 함께 덮어서 모두가 공범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일전에 구해줘라는 그 사이비 종교에 관한 드라마가 있었죠. 교주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종교 공동체 이익에 위배가 되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실은 알고 보니까 그들이 쉬쉬하며 떠받들던 교주가 성도들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모으고 있었죠. 이렇듯 지나친 공리주의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비도덕적인 일들을 눈 감고 숨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 되어버리고 공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 계급 또는 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유사한 부분이 있죠. 빈부격차를 막고 공리를 추구한다는 이념으로 모든 부를 동일하게 분배한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김정은 외 상위 계급이 대부분의 부를 다 독식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을 신격화하고 성분을 따지고 군부 정치로 억압하고 세뇌시키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 한계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안목하는 것 또는 강요당할 수도 있겠죠. 자, 돌발 퀴즈 하나 풀고 의무론적 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돌발 퀴즈 3번. 다음 중 두 항목의 관련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두 가지 나온다고 돼 있죠. 1번 에피쿠로스 학파 공리주의, 2번 벤담 윤리적 이기주의, 3번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로 판단한다. 동기론적, 4번 목적론적, 칸트.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세 가지 윤리 중 마지막인 의무론적 윤리학입니다. 의무론적 윤리학은 앞의 윤리적 이기주의나 공리주의와는 달리 목적론적 윤리가 아닌 동기론적 윤리입니다. 즉 윤리의 행위에 있어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무론적 윤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18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죠. 칸트는 인간 이성은 보편적인 선을 알 수가 있기에 도덕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덕률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라는 인간 이성의 명령, 즉 정언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이성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행위의 동기가 돼야만 그 행위가 선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적인 행위에 있어서 상황이나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도덕률이니까 나는 그냥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만이 동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률을 아는 이성을 지닌 인간은 절대로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인간 존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관도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가 뭘까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의무론적 윤리관은 상황이나 결과를 전혀 생각지 않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예외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말로 하기가 쉬울 뿐이지 상황이나 결과를 무시하고 옳은 일만 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윤리적 이기주의, 공리주의, 의무론적 윤리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게 다가오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다수가 의무론적 윤리관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세 가지 윤리관을 적용해 보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의무론적 윤리관이 개중 제일 양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의무론적 윤리의 현실에서의 적용 문제는 후에 해법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유익한 돌발 퀴즈 4번입니다. 다음 중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답이 나옵니다. 1번 펜탐 윤리적 이기주의, 2번 공리주의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3번 도덕률 보편적인 선, 4번 의무론적 윤리 동기적인 윤리. 자, 잠시 멈춰놓고 잘 들여다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자, 적고 넘어가세요. 적용에 있어서는 딜레마 상황을 한 개씩 살펴보고 바로 뒤에 돌발 퀴즈에서 세 가지 윤리관에 따른 행위를 퀴즈를 풀면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적용 1번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딜레마. 2005년 6월 미 해군 르트렐 하사와 3명의 부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빈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비밀리에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때 무장을 하지 않은 소년 1명을 포함한 염소치기 민간인 3명을 마주치게 됐죠. 보통 수색 중에 탈레반은 물론이고 민간인도 마주치면 죽여야 하는 것이 수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탈레반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루트렐 하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소년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대원들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냥 보냅니다. 얼마 후 80명에서 100명가량의 무장 탈레반들이 그들을 포위했고 결과적으로 미 해군 3명과 지원하러 왔던 미군 헬리콥터 탑승 군인들 16명까지 모두 사망했으나 정작 루트렐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루트렐이었다면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다음 돌발 퀴즈를 풀면서 세 가지 윤리관별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돌발 퀴즈 5번입니다. 미 해군 루트렐 하사가 내릴 수 있었던 선택들을 보고 각각 어떤 윤리관에 근거한 선택인지 괄호에 알맞는 알파벳을 적어 놓으시오. A. 윤리적 이기주의, B. 공리주의, C. 의무론적 윤리. 1번 염소치기 세 사람을 죽이고 싶지도 않고 자신과 대원들이 탈레반에게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도 않으므로 비밀 정찰 임무를 거부 또는 포기하고 복귀한다. 2번 결과에 상관없이 염소치기 3명을 살려야만 한다. 3번 16명의 미군이 죽는 것보단 염소치기 3명을 죽이는 게 옳다. 적용 2번입니다. 과장과 부하 직원 딜레마. 어느 회사의 과장이 어느 날 회계 담당 부하 직원의 100만원 공금 횡령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이를 추궁을 하자 담당 직원은 자신이 대가족의 가장이며 어려운 형편에 밀린 집세를 내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다음 달에 돈을 채워 넣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부장이 과장을 불러서 회계장부에 100만 원이 비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과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용을 위한 돌발 퀴즈 6번. 과장이 내릴 수 있었던 선택들을 보고 각각 어떤 윤리 간의 근간 선택인지 괄호에 알맞는 알파벳을 적어 넣으시오. A. 윤리적 이기주의, B. 공리주의, C. 음모론적 윤리. 1번. 부장에게 부하 직원의 행령에 대해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윤리관인가? 2번. 나에게 돌아올 억울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부장에게 사실을 말한다. 3번. 회사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부장에게 사실 보고를 하고 선처를 부탁한다. 선처는 왜 구할까요? 직원이 대가족이라는 또 다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점이 있죠. 네, 답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3번은 고장난 전차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트롤리, 즉 전차죠.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러지는데 미국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자신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라는 책에서 인용한 후에 전 세계 철학자, 심리학자 등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실험하고 강의 소재로 삼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원래 1번 오리지널이 있고요. 두 번째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간 딜레마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전차 앞에는 5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옆의 선로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기관사라면 선로의 방향을 바꿔서 한 사람에게로 향할까요? 아니면 직진하여 5명을 다 치이게 될까요? 이런 딜레마입니다. 자,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는요. 어떤 사람이 선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차가 5명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옆의 선로에는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 앞에는 전차의 선로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향 전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그 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로를 변경시켜 버렸어요. 결국 5명은 살았으나 애매한 한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5명을 살렸지만 1명을 죽게 한 죄로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보행자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돌발 퀴즈 7번 가보겠습니다. 보행자가 내릴 수 있었던 선택들, 그러니까 우리 트롤리 딜레마 중에서 두 번째죠. 보행자가 내릴 수 있었던 선택들을 보고 각각 어떤 윤리 간의 근간 선택인지 괄호에 알맞는 알파벳을 적어 넣으시오. A. 윤리적 이기주의, B. 공리주의, C. 음모론적 윤리. 1번. 5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로를 한 명쪽으로 바꾼다. 2번. 한 명이든 2명이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므로 선로를 바꾸지 않는다. 3. 헐 나보고 어쩌라고. 잘못하다 내가 이상한 책임을 질지 몰라서 그냥 가던 길을 간다. 네 번째 적용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 마닐라에 봉쇄령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빈민가 지역에 식료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거죠. 이 시위 후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봉쇄 기간 동안 군경의 생명을 위협하면 즉 소요를 일으키면 사살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shoot them dead, 그들을 쏘아 죽여라. 너무나 원색적으로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 봉쇄된 마닐라에 살고 있거나 필리핀의 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간주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래 적용을 위한 돌발 퀴즈 8번의 괄호 안에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윤리관 중 각각 알맞은 것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적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1번. 나는 봉쇄령을 어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 2번. 봉쇄령을 어겨서 질서를 저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을 전파시키면 큰일이다. 다수를 위해 당연히 사살해야 한다. 3번. 다수를 위해 죽어도 되는 인간은 없다. 결과가 어떻든 힘들더라도 인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 다음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용 딜레마는 4월 5일자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장폴 미라 파리스 코친병원 집중치료실장은 지난 1일 뉴스방송 채널인 LCI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시약 연구를 한 사례가 있었다 하면서 마스크 의약품 집중 치료실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해보자.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의 말에 카밀 로히트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장도 맞장구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기사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 프랑스 의사들이 한 말들 중에 의무론적 윤리에 바탕한 발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공리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만 배운 사람들처럼 말하잖아요. 윤리 간에 균형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인종차별적 가치관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적용을 위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기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돌발 퀴즈 9번. 아프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테스트하자는 일부 프랑스 의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자, 가로에 알맞은 윤리관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1번.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면 나도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네. 2번. 인간은 결코 어떤 종류의 목적을 위하여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백신이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 하여도 그런 인체 실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윤리관인가? 3번. 단 한 나라나 한 부족을 희생하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나? 이것은 어떤 윤리관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윤리에 대한 마지막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발 퀴즈 10번. 다음 행위들이 각각 윤리적 이기주의, 공리주의, 의무론적 윤리 중 어떤 윤리관에 바탕한 것인지 적으시오. 1번.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가습기 청소액이 유해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올랐지만 사장이 나를 달달 볶을 것 같아 일단 책상 서랍에 모셔두었다. 2번. 호러 영화를 볼 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수가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그가 다수를 위해 죽어줬으면 하고 생각한다. 3번. A가 다른 사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의 잘못이 아닌 부장님의 잘못을 덮어쓴 것이다. 나는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을 밝히고 여차하면 사표까지 쓸 생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목 직업윤리입니다.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윤리를 기업들은 어떻게 직장 내에서 적용시키기를 원하는가 알아보려면요. 그 기업의 윤리 강령, 즉 코드 오브 에틱스를 보면 나타나죠. 이것은 기업의 윤리적 모토나 또는 직장 내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사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지침이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은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회사다라고 일종의 광고 효과까지 노리는 강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령들이 대체로 다 의무론적 윤리에 바탕한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너럴 일렉트릭은 유명한 잭 웰치 회장으로 있는 전기회사죠. 우리나라 치면 한전 정도 되겠죠. 이 회사의 코드 오브 에틱스는 정직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슐렛 패커드, 여러분이 잘 아는 컴퓨터 사무기 관련 회사죠. 이 회사의 윤리 강령은 정직, 공정, 타협 없는 성실함. 의무론적 윤리죠. 그죠? 타이코 인터내셔널은 보안 관련 회사입니다. 이 회사 윤리 강령 한번 보세요. 완전히 칸트 의무윤리학의 정의를 그냥 가져온 것 같죠. 자,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즉, 옳은 일을 하는 게 의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의무론적 윤리. 자, 그런데 이렇게 윤리 강령을 세워놔도 기업이 항상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방금 언급된 타이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부정회계 스캔들이 있었던 회사죠. 의무론적 윤리를 실제로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의무론적 윤리관의 한계가 상황과 결과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를 우리의 삶에 또는 직장 생활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옳으니까 하고 본다는 식은 옳은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손해를 보고 공동체에도 더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결과론적 윤리, 즉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해 살펴봤고 또한 동기론적 윤리라 할 수 있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교재에 나오는 세 가지 딜레마와 현재 세계적 뉴스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적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윤리를 적용해보고 숙고해보고 판단해보는 시간도 가졌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윤리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재의 저자와 기업들은 그 해법을 의무론적 윤리관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5가지 상황의 윤리적 적용에서 살펴본 것 같이 셋 중에 항상 제일 바람직해 보이는 것이 의무론적 윤리였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각 윤리의 한계를 배웠잖아요.
먼저 윤리적 이기주의의 경우 그 한계가 뭐였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익과 조직이 추구하는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직면하면 내 것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데 그렇게 끝까지 내 이익을 추구할 만큼 뻔뻔스럽게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리주의 한계는 또 뭐였습니까?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론적 윤리 간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고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향이가 도시 봉쇄를 위해서 배치된 주정부군 군인 중에 한 명이라고 간주를 한번 해봅시다.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도시를 탈출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향이는 의무론적 윤리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살 명령에 반항을 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명령의 불복종은 심각한 범죄죠. 그래서 군법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 해군 루트렐 하사가 염소 측의 3명을 살렸다가 16명의 미군이 모두 사망했잖아요. 민간인들이 탈레반과 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염소 측이들을 살려보낸다는 건 너무 큰 도박이었죠. 그것도 내 목숨뿐 아니라 나의 대원들 목숨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딜레마, 과장이 부장에게 부하 직원의 비리를 보고하고 부장이 비리 직원을 해고해버려서 그의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남게 되고 직원은 현실 비관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버린다면 과연 과장의 의무론적 윤리관에 입각한 행위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또 만약 기관사가 그 한 명을 치지 않으려고 5명을 사망하게 했다면 그의 의무론적 윤리관에 바탕한 행위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판단들에 있어 과연 정확한 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관이 의무론적 윤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도덕률을 행함에 있어 상황이나 결과를 생각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함에 따른 결과로 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는 그 대상과 타인들을 배려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다수가 의무론적 윤리관을 가지고 보편적 선을 지향하되 각 개인마다 행하는 방법과 그 격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윤리관적 행위를 하는데도 그 행위의 결과들도 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윤리관을 배우고 그것을 지성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인간적으로 행위에 접목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들에 대한 배려, 즉 공리주의적 관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이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내 자신 또한 불필요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윤리적 이기적인 관점 또한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의 균형을 추구할 때 실제 행위로 옮김에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거예요. 또 신중한 방법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배운 자아 실현의 창의성이 이런 상황에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사람의 윤리와 가치관 그리고 이익 추구가 갈등 상황이 놓일 때 그것을 윤리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고 내 자신의 이익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창의적인 행위의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사유의 유형으로 규범윤리학 관점과 메타윤리학 관점을 배웠잖아요. 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하느냐면 현실은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yes, no를 결정하되 그 근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 결정을 행위에 옮길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거나 윤리적 해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두 관점 간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배우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사고하는 연습들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떤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로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끌리는 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배웠으니까 사고와 행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적어도 조금 신중해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첫 강의 때 대학 교양 수업의 목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폭넓은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면 관점이 변화하고 사고와 가치관이 균형이 잡히고 실제 삶의 상황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부 강의는 리뷰와 리뷰 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1, 2강에서 배우던 이론들을 다시 리뷰함으로써 온라인 강의 한계점인 출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필답